안녕하세요. 지금 10시 35분에 만나 뵙는 책 읽어주는 몽실맘이 찾아왔어요. 기쁘죠? 제가 찾아온다는 건 정말 행운이에요. 여러분들 좋아하셔야 해요. 그럼 오늘은 나의 삶을 존중할 권리를 말할 것 읽어드릴게요.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읽었다. 글쓴이는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손님으로 온 한 아주머니가 글쓴이를 가리키며 딸에게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라고 말했다. 의문의 일패를 당한 글쓴이는 불쾌했다. 그녀는 경험을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뿐이고 동료 역시 명문대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마침 중국인 손님이 들어왔고 중국 유학 경험이 있었던 그녀는 유창한 중국어로 주문을 받았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아주머니가 놀라며 겸연쩍어 했다는 이야기였다.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그 아주머니를 비난했다. 하지만 과연 아르바이트생은 그 아주머니와 얼마나 다를까? 글쓴이는 계속해서 자신이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그저 경험을 쌓기 위해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임을 강조했다. 그녀의 절절한 행변은 아주머니 언행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런 취급을 당할 사람이 아닌 것에 맞춰져 있었다. 한마디로 그녀는 억울하다. 자신은 경험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뿐 공부를 안 해서 저렇게 된 이들과는 다른 존재인데 말이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자극 긁기라는 것이 나온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1에서 3등급은 치킨을 시키고 4에서 6등급은 치킨을 튀기고 7에서 9등급은 치킨을 배달한다.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몇 등급이었지 내가 하고 1에서 3등급은 치킨을 시키고 4에서 6등급은 치킨을 튀겨 7에서 9등급은 치킨을 배달해. 얼핏 들으면 라임 돋는 위트 있는 문장이지만 이 텍스트 치킨을 배달하는 삶, 공장에서 미싱하는 삶, 공부하지 않는 형벌로 바라보게 하고 땀을 흘리는 노동을 비참한 삶으로 만든다. 그리고 이 텍스트 속에서 우리는 노동자에 대한 무시와 차별을 머릿속에 기본 OS로 장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의 뿌리는 결코 짧지 않다. 백성이 지은 농사를 먹고 살면서도 그들을 천대하던 호랑말코 같은 관료들이 심어놓은 관존민비. 관리는 높고 귀하며 백성은 낮고 천하다고 여기는 헛소리. 직업관이 자본주의 위세 경쟁에 맞물려 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이 차별의 OS는 직업간이 임금차를 좁히지 못하게 하고 그건 다시 차별을 강화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문제는 단지 만인이 평등하다는 휴머니티 관점에서만 있는 게 아니다. 아이들을 공부를 안 하면 저렇게 된다는 말을 듣고 온갖 자극 글귀를 읽으며 당연히 드라마 속의 커리어 우먼이나 비즈니스맨이 되는 미래만을 그린다. 그러나 현실이 많은 이들이 육체 노동자로 살아가며 평범한 직장에서 의리 삶을 마주한다. 드라마 세트장 같은 곳에서만 살 줄 알았던 이들이 어린 시절 자신이 무시했던 삶으로 돌아와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 미래에 대한 과대망상과 차별의 OS가 평범한 자신에 대한 수치심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자신이 그들과 같다는 걸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 노동자 계급이 연대가 어려운 이유. 역시 자기 혐오에 있다.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멸시 부작용은 다른 쪽에서도 진행된다. 은근은 차별과 멸시를 품고 치킨 배달을 하지 않기 위해 공장에서 미싱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 그 속에선 배움에 대한 유의와 호기심은 없다. 무시와 추락에 대한 불안을 동력으로 공부하고 불안이 줄어들면 자극 글귀를 찾으며 불안을 충전할 뿐이다. 물론 일시적인 불안과 긴장감은 능률을 높이고 동기를 제공한다. 하지만 삶의 동력으로 불안과 긴장만이 남았을 때는 아로나민 고드로도 풀 수 없는 마음의 만성 피로가 만들어진다. 부모가 자식의 행복을 위한다면 내뱉던 말들이 자식을 만성적인 불안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곳에 닿으면 만사가 형통할까? 차별과 멸시에 대한 공포로 얻은 성취에는 오만이 뒤따른다. 다른 내면이 힘없이 오만만 증식되는 건 안전장치 없이 고층빌딩 위에 서 있는 것과 비슷하다. 상시적인 고소공포증, 즉 추락에 대한 공포만 커질 뿐이다. 게다가 오만이 클수록 추락의 충격도 클 수밖에 없다. 그걸 보여준 게 전 조선일보 논설고문 이규태의 글이다.
그 얘기를 빌리자면 유럽 사람들은 상황이나 사정이 바뀌면 그에 맞추어 자연스레 하향을 한다. 하지만 한국인은 사정이나 상황이 달라져도 하향은 끝내 하지 않으려 하고 어쩔 수 없이 하향을 하게 될 때는 처참하고 처절한 신경에 빠진다.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도 저렇게도 살 수 있는 것임에도 차별과 멸시가 내면화된 이들에게 하향이란 처절하고 비극적인 출행인 거다. 그렇게 차별은 손가락질 받는 이들은 수치스럽고 손가락질 하는 이들은 불안하게 만들었다. 결국 그 누구의 삶에도 도움되지 않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불안을 충전하고 있다면 혹은 당신이 그 꿈꿨던 미래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자신에게 수치심을 느낀다면 스스로에게 알려줘야 한다. 알려줘야 합니다. 치킨 배달을 한다 해도 공장에서 미싱을 한다 해도 삶이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것일 뿐 그 어떤 삶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열심히 사는 것도 열심히 배우는 것도 마음껏 하시라. 하지만 누구의 삶도 모욕할 수 없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조심해야겠어요. 모든 게 말도 조심해야 되고 인간 존중이 우선이 돼야죠. 그럼 파트 2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Do the rest. 나답게 살기 위한 것. 내가 아닌 모습으로 사랑받느니 차라리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 미움받겠다. 커트 코베인. 단단한 자존감을 다질 것. 알랭드 보통은 어른이 된다는 건 냉담한 인물들, 속물들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우리 자리를 차지하는 의미라 했다. 살아보니 세상은 동화 같지 않다. 갑질에 분개하는 것이 세상스러울 만큼 차별은 일상에 만연하고 속물이 조건적 관심에 의연한 척하며 무시하려 해도 마음은 주머니 속에 넣어둔 쿠쿠다스처럼 부서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세상의 기준과 평가에 상관없이 스스로를 존중하며 마음을 키우라고. 그래, 말은 잘 알겠는데 그게 왜 말처럼 쉽지가 않을까? 자존감은 기본적으로 어린 시절의 경험과 부모의 양육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 부모의 애착 경험이 부족하거나 학대, 조롱, 방치, 비난을 경험한 경우 자존감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존감이 어린 시절 경험에만 평생 고착되는 것은 아니다. 살아가면서 변화한다. 자존감의 원리를 최초로 규명한 심리학자 너세니얼 브랜드는 건강한 자존감을 위한 두 기둥을 자아효능감과 자기존중감이라 이야기했다. 자아효능감이란 자신을 돌보며 현실적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자기신뢰자 자신감이고 자기존중감은 스스로를 존중하며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존감을 적절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을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자라왔다 해도 수십 장의 이력서가 거절당하고 회사의 소모품이 되어 일자리에서 내몰리는 상황에 스스로 삶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자아효능감을 느끼기는 어렵다. 또 조건으로 쉽게 서열을 나누며 차별을 권하는 사회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존중하라는 건 어쩌면 체면에 걸리지 않은 말에 가까울지 모른다. 세상은 자존감 없이는 점점 버티기 힘든 곳으로 변해가는데 개인은 자존감을 세우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돌림노래처럼 반복되는 자존감 문제를 해결하고 이 냉담한 세상에서 우리 자질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는 두 가지 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축은 사회적 존중이라는 자존감의 토양을 다지는 것이다. 존중이 희소성을 지닌 경제제가 될 필요는 없다. 경제제가 될 필요는 없다. 사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존중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공공재가 된다면 우리는 존중받을 쩔쩔매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존중을 공공재로 만들자. 서로에게 존중의 연료가 되어주자. 직급에 따라, 연봉에 따라, 직업에 따라, 겉모습에 따라 선별적 존중을 보내는 것이 아닌 자신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도 조건 없는 공정한 존중을 보내는 것이다. 두 번째 측은 개인 스스로가 자존감에 대해 보다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짜 자존감을 구분하며 자존감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잘 들으세요. 자존감은 우월함에서 비롯된 우쭐함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아서 얻어지는 일시적인 만족감도 아니다.
자존감의 본질은 자신에 대한 신뢰이자 행복을 누릴 만한 사람이라 여기는 자기 존중감이다. 이건 정신승리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자신을 신뢰하긴 어렵고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 자신을 존중하기도 어렵다. 자존감은 스스로가 믿고 존중할 내면 세계를 세우고 그 신념을 바탕으로 삶을 선택하고 행동하며 책임을 지는 삶의 일련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내면의 힘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게 있다. EBS 다큐 프라임 아이 사생활에서는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다.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에게는 퍼즐 조각이 주어졌는데 과제를 어려워하자 자존감이 낮은 아이 부모는 대신 해결해 주려고 했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 부모는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다. 자존감의 재료인 자신에 대한 신뢰와 존중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성공 경험이 축적될 때 생겨난다. 그리고 실험에서 보여주듯이 가장 중요한 건 그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되는 일이다. 스스로를 충분히 의식하지 못한 채 타인과 사회의 시선에 질질 끌려 사는 것으론 결코 자존감에 닿을 수 없다. 그렇게 단단한 자존감을 세우기 위한 첫걸음은 분명하다. 나답게 살아가는 것. 그럼 나다운 삶에 다가가는 법에 대해 알아보자. 팔로미. 정말 이거 멋있어요. 이 그림도 보세요. 와, 올라간다. 자존감. 사랑해. 그러니까 올라가죠. 와, 미안 해버리니까 자존감이 어떻게 됐어? 내려가서. 타인을 통해 자존감을 구하는 건 자기 삶의 통제권을 내던지는 일이다. 나다운 삶을 찾을 것.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이 너답지 않게 왜 이래? 라고 말하면 여자 주인공은 도끼 눈을 하고 이렇게 대답한다. 나다운 게 뭔데? 그러게나 말이다. 나답게 살아야 한다는 건 익히 들어 알겠는데 나다운 게 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왜 우리는 나다운 게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까? 심리학자 제임스 마샤는 자아 정체성의 성취 정도에 따라 정체성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그 4가지 유형은 성취, 탐색, 폐쇄, 혼미, 정체성인데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대다수가 낮은 정체성주의인 폐쇄주의 74.4%에 놓여 있었다. 폐쇄주의란 기존의 사회 가치 체계를 그대로 순응하고 전염한 유형인데 이론에 따르면 이 지위가 낮은 정체성에 있는 이유는 위기 부재에 있다. 인생에 위기가 없었다니 뭔 소리인가 싶을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위기란 보이스피싱을 당하거나 소개팅이 앞에서 카드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 일이 아니라 목표 가치, 신념에 대하여 자문하며 투쟁한 적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투쟁하지 못했을까? 이는 자신에 대한 탐색과 자문의 과정을 권하지 않은 사회 문화에서 시작됐다. 과거 우리 핵심 도덕이었던 유교인에서 개인은 주변 환경과 한 관계 속에 상호 의존적인 존재였다. 개인의 정체성은 역할에 따라 결정되었고 자문과 탐색보다는 주어진 역할의 도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했다.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에 맞춘 것을 아름다운 삶이라 여긴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이 삶의 방식과 철학을 세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부모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사는 것에 더 익숙하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자신의 신념과 철학은커녕 자신에 대한 윤곽선도 그려내지 못하고 대신 자소서를 쓰게 된다. 그리고 이 상황을 끝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것보다 결정적인 문제는 지독한 의존심에 있다. 어린 시절 너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른을 따라야 한다는 말은 아이가 나약하고 열등한 존재임을 각성시켰다. 많은 부모는 아이의 나약함과 열등함을 이유로 자율성을 허락하지 않으며 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을 빼앗았다. 과정 없이 어른이라는 결과만 남은 이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기에 나이를 먹어서 멘토를 찾아다닌다. 그러나 혜민 스님도 한비야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지 못한다. 나답게 산다는 것은 경험과 탐색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익히는 일이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겠네요. 프리랜서가 된다고 해서 나다운 것이 아니고 특이한 취향을 가졌다고 해서 나다운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삶을 일구는 것이 나다운 삶이다. 그 시작을 위해선 당신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당신에 대한 글을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가치를 실현하며 살고 싶은지, 무엇에 행복해지는 사람인지, 나는 남과 어떻게 다르지, 자기 감각을 찾자. 물론 많은 양의 지성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의존심을 버린다는 게 두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고민과 위기 순간을 지났을 때 비로소 스스로가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나다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알아서 적적적 스스로 어린이. 이거 뭐에 나온 말 같은데요? 어른들이 이야기했던 스스로 어린이는 사실 시킨 일을 알아서 하는 어린이. 그런 건가요? 더 이상 삶의 질문을 유예하지 않을 것. 유예. 혹독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일단 공부하고 일단의 대학에 가고 일단 좋은 스펙을 다지고 일단 돈을 번다. 그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봄부터 겨울까지 해야 할 일에 쫓기며 어른이 됐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이야기를 한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되묻고 싶은 질문은 좋아서 해본 일이 있나요? 아이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관찰하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주변 사람들을 잘 돕는 소위 착한 아이가 나왔다. 제작진은 아이에게 하고 싶은 일을 물었는데 아이는 엄마 심부름하기, 아빠 세차 돕기 같은 걸 답했다. 이에 남을 위한 것이 아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묻자 아이는 답하기 어려워했다. 오랫동안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해야 할 일들에 매몰되어 자신이 욕구를 억눌러온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에 대한 감각을 잃게 된다. 자신이 원하는 삶은 영원히 발견되지 않은 채 미지 영역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를 원치 않는다면 해야 하는 일이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자신이 감각을 되찾아야 한다. 이제 유예했던 삶의 질문들에 답해야 할 순간이다. 당연했던 것에 질문할 것? 한 마을에 부부와 시어머니 한 살배기 아들이 살고 있었다. 반일을 나간 며느리가 점심때가 되어 돌아오니 치매 걸린 시어머니가 닭죽을 끓여 놓았다고 했다. 감사한 마음으로 솥을 열어보니 그 안에 닭이 아닌 아들이 들어있었다. 노망난 시어머니가 손자를 닭으로 착각하고 가마솥에 넣어 삶은 것이었다. 이를 본 며느리는 마음을 추스른 다음 닭을 잡아 시어머니께 닭죽을 끓여드리고 죽은 아이를 뒷산에 묻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이 아이 유기 사건은 놀랍게도 조선시대 효부상에 세워진 미담이다.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질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 당시에는 개인의 감정을 극단적으로 억압하고 돌이라는 이름이 의무를 다하는 것이 미덕이었고 이것은 아무리 우라가 치밀어도 화합을 위해 희생을 강요하는 통치 이데올로기였다. 나의 어린 시절에도 미덕이 있었는데 바로 근면성실이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몸이 아프거나 다쳐도 빠짐없이 학교에 가면 개근상장을 줬고 칠판 위에는 근면성실이라는 그뿐이 쓰인 액자가 걸려 있었다. 왜 그랬을까? 근면성실을 최고의 미덕으로 배운 건 우리 사회가 제조업 기반이 사회였던 것에 있다. 제조업에서는 차기력이나 개의성보다 근면함과 성실함이 가장 필요한 자질이었으니 말이다. 그렇게 선별되고 교육되는 미담과 미덕으로 아이가 솥에 삶아져 죽었는데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며느리는 감정불구의 아동학대 방조범이 아닌 의연한 효부가 되고 열이 펄펄 끓어도 학교에 나오는 학생은 타의 모범이 되며 소크라테스가 악복도 법이다라고 말했다는 유언비어가 퍼지기도 하고 이슬람 국가에선 자유연애를 한다는 이유로 딸을 죽이는 것이 명예가 되기도 한다. 그렇게 사회가 선별해서 미덕으로 심은 통념은 때론 괴담을 미담으로 폭력을 명예로 만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사회의 미덕과 통념을 불변의 진리로 여기며 살아간다. 하지만 가치는 개인이 선택 영역이고 우리가 삶을 지탱하기 위해 절실한 건 통념이 아닌 스스로가 세운 신념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경제학을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갔던 이의 말에 따르면 미국 대학에는 브레인 워싱 클래스라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 내용인 중 지금까지 배운 경제학 지식은 모조리 틀렸으니 두뇌를 세척하자는 수업이었다. 우리가 세계적인 석학들이 경제학 이론이 무엇인지 배울 때 그들은 그 이론이 어떤 점이 틀렸는지를 찾아내고 그렇게 새로운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우리 당연했던 것들에 질문하자. 당신이 믿어온 것이 정말 당신 내면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 의심 없이 따라온 타인의 목소리인지 묻자 믿어왔던 진리에 대해 질문할 때 우리는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통념의 자리에 우리 신념을 채우기 위해 우리에게도 브레인 워싱 클래스가 필요하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휴가지에 가서도
바이어와 미팅을 완수한 김대리 이야기가 훌륭한 사례로 올라왔다. 휴가 간 직원이 사적 생활을 방해한 회사를 고발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개수작이야. 와, 난 이 시어머니 너무 놀랬어요. 우리 정말 너무너무 한국을 살아온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사계절이 다 있고 정말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폭력이라는 게 다른 게 폭력이 치고 그렇게 폭력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맥이 빠져버리네요. 이러고 정말로 아니요 어떻게 닭을 삶았다고 이게 정말 뭐 제가 정말 충격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 며느리도 참 그러면서 효부상을 타야만 했었을까요? 자식이 이건 정말 난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은 정신을 잘 차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도 여러분도 많이 생각해 보세요. 나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고고싱.